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인 오늘 아침 국토의 한가운데인 충청북도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4.1로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고 역대로는 38번째입니다. 이른 아침 갑작스러운 진동에 놀란 시민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먼저 정혜인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내부를 비추는 CCTV 화면. 갑자기 집 내부 전체가 흔들리면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천과 공원, 놀이터를 비추는 카메라들도 일제히 위아래로 여러 차례 떨립니다. 지진은 누르르 흔들리잖아. 이거 뭐 꽝 하고 하사는데 몸뚱이가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 오늘 아침 8시 27분 49초, 충청북도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지진이며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건 작년 12월 제주 해역 규모 4.9의 지진 이후 약 10달 만입니다. 진원 깊이는 12km로 추정됩니다. 8시 8분과 9분 규모 1.6, 1.3의 지진에 이어 본진 16초 전 규모 3.5의 지진까지 3차례 전진이 있었습니다. 본진 이후에는 10시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12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소방청에는 모두 168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지진이 발생한 충북뿐 아니라 경기도와 경북은 물론 서울과 강원에서도 지진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진동이 느껴졌다는 신고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문의였고 인명피해 신고나 구조대 출동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피해를 파악하고 전기, 통신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즉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여진 등에 대비했습니다. 괴산에서 약 70km 떨어진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물론 전국 원자력 발전소에는 진동이 미치지 않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충북 괴산 지역에서는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면서 긴장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진앙지 근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지현 기자, 여진이 계속되면서 주민들 불안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오늘 아침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에서 약 1.5km가량 떨어진 한 마을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진앙지를 둘러싸고 3개 마을에 55가구, 100여 명이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어가는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진이 계속되면서 긴장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여진은 모두 14차례, 최대 규모는 2.9 강도로 관측됐습니다. 지진은 오늘 오전 굉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강한 진동이 울리면서 온 마을이 술렁였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난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화장실 변기물이 출렁하면서 소리가 쿵 나면서 바닥이 약간 덜썩한 거 아니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쳐내러 오는 줄 알았다고 이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주택에서는 기와가 깨지거나 벽에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코피 탈라고 코피 포들 들었는데 후루룩 하면서 뭐 집이 막 흔들리는겨. 나도 흔들려. 그래서 기절을 하고 우리 집은 벽돌집이요. 해미석 난 살아야 돼. 하면서 쭉 쳐놨어. 진동은 진앙지에서 20km 떨어진 읍내는 물론 괴산 지역 곳곳에서 강하게 감지됐습니다. CCTV에는 당시 도로, 하천다리, 마을어귀 정자 등 곳곳이 요동치는 모습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진 발생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강한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민 지원 상황실을 갖추고 추가 피해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 점검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괴산에서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국토 한가운데서 발생한 오늘 지진은 진원지인 괴산과 충청북도를 넘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주말 아침 예상치 못했던 흔들림에 시민들은 깜짝 놀라 식탁 밑으로 숨기도 했고 서울에서도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어서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충북 괴산과 인접한 충주시의 CCTV 화면입니다. 오전 8시 27분 33초 사람들이 한창 건너던 출렁다리가 갑자기 흔들립니다. 이 다리를 건너던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는데
출렁다리 밑 건물과 차량에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서 상황을 살핍니다. 16초 뒤 규모 4.1의 지진이 덮친 인근의 아파트 놀이터. 화면이 요동치더니 아이 한 명이 뛰쳐나오고 이어서 어른들도 건물 바깥으로 나옵니다. 방에 있다가 밖으로 뛰어나올 정도로 집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2번. 뛰셨어요? 처음에는 약하고 나중에는 좀 세게. 같은 시각 지진의 위력은 집 안에 설치한 CCTV에도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네, 철거하는 것처럼 집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놀래가지고 거실로 나와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생이랑 초등학생이 있는데 아이들이 식탁 밑에서 이미 머리 숙이고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충북 제천시 세명대학교 기숙사에선 지진으로 전기 공급이 끊기자 자체 비상발전기가 가동됐는데 이 과정에서 연기가 뿜어나오면서 학생 75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려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다 밖으로 대피해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지진이 나서 전기가 한 번에 꺼지면서 또 제천에서 출발한 관광열차와 화물열차가 한때 시속 30km로 천천히 운행하는 등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충북 전역에서 TV가 넘어지거나 그릇이 깨지는 등의 소동이 잇따랐고 충청북도 상황실에는 벽체에 금이 가거나 지붕에 기와가 떨어졌다는 등 12건의 피해 신고가 공식 접수됐습니다. 지진이 국토 정중앙에서 발생하면서 흔들림은 충청과 강원은 물론 수도권과 경북까지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릇과 창문이 깨지거나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감지된 충청권에서 119 신고가 집중된 가운데 서울, 경기와 경북 등 전국에서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MBC 뉴스룸에도 진원에서 80km 넘게 떨어진 강원도 횡성에서 강한 떨림을 느꼈다는 등 문의와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지진이 났네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1, 2초 있다가 바닥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아이들이 엄마 우유가 철렁철렁했다고. 특히 올해 수능을 2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전국의 교육청들도 포항 지진 당시 수능 연기 사태를 떠올리며 추가 지진이 없는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이번 지진의 원인이 뭔지 또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날 위험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인아 기자 나와주세요. 네, 이번 지진은 올 들어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강력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땅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북쪽으로는 서울과 이 수도권, 또 남쪽으로는 경남까지 흔들렸습니다. 지진 중심지에서는 최대 진도가 5로 관측이 됐는데요. 그릇이나 창문이 깨질 수도 있는 진동인데 다행히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지진이 나서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진을 일으키는 건 움직이는 땅의 균열, 즉 단층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이 지진의 중심지, 즉 진앙 부근의 단층을 분석한 지도인데요. 진앙 북쪽과 이 남쪽에 이렇게 이 단층이 두 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이가 7km에 달했고요. 다른 하나는 15km 정도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단층이 주변에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이 단층들 중 하나가 잠에서 깨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쌓여있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단층이 재활되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왜 이런 단층들이 있는 걸까요? 지질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의 땅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고생대로 추정되는 시기에 북쪽 땅인 경기 6개와 남쪽 땅인 영남 6개가 충돌을 해서 한반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두 땅이 충돌한 지역인 이 한반도 중부는 당시 충격으로 땅이 부서지고 단층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잠자던 단층을 깨운 거는 땅이 받는 스트레스, 즉 응력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남쪽에서는 인도가 이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면서 충돌하고 있고요. 동쪽에서는 태평양 판이 부딪히고 있죠. 동쪽과 이 서쪽에서 미는 압력이 한반도까지 오는 건데요. 압력이 쌓이면 어느 순간 땅이 뒤틀리면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갑 덩어리들이 합쳐진 부분에 약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곳들이 어떤 그런 곳들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경향이
이번 지진으로 지금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관측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백 회의 지진을 모두 이 지도에 나타낸 겁니다. 강원도와 경기 동부를 제외하고는 지진이 안 난 곳이 없고요. 붉은색은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곳들이죠. 주말 아침을 흔든 이번 지진은 한반도에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성남 판교의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휴일에도 나와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기계식 주차장 지하 5층에서 리프트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람이 작업 중인 걸 모르고 기계를 작동시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판교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오늘 오전 8시쯤 64세 남성 노동자 한 명이 건물 지하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 리프트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차량용 리프트 이동 중에 환자가 다쳤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지만 사다리를 이용해 내려가느라 구조하는 데 40분 넘게 걸렸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일단은 그때 우리 갈 때는 한 대가 왔어요. 괜히 오래 그랬어요.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하 5층 기계식 주차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규정에 따르면 청소나 정비 작업을 할 땐 기계 작동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지하 5층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동료 노동자가 리프트를 작동시켜 타고 내려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저희가 1인 작업을 왔고요. 범에 2인 밀도로 확인은 돼 있고요. 그 범에 맞춰서 우리가 단장 포함해서 4명이 작업을 했어요.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공정률 97%대에 달해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건물 공사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난 8월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2달가량 준공이 늦춰진 상황. 준공 전 마무리 청소를 위해 휴일에도 나와 일하던 중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번에는 경북 봉화의 광산 사고 속보입니다. 갱도가 토사에 매몰되면서 안쪽에 있던 작업자 2명이 고립된 지 벌써 만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 생사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이 1차 진입로는 확보를 했고 이제 2차 진입로 100m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고립된 작업자 2명을 구조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 작업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광산 구조대 4개조 28명이 교대로 24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쯤이면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45m 고난도 구간의 진입로를 뚫었고 이제 고립된 2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까지 직선 거리로 100m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암석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좀 높이가 한 2m, 30 정도 높이의 그 천판까지 암석이 꽉 이렇게 차여 있습니다. 진입로 확보 작업과 함께 생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대형 시축이 2대도 동원됐는데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립된 작업자 가족들은 갱도로 내려가 현장을 확인했고 생존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더 확실히 알게 된 것 같고 경험이 아주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절한 곳에 잘 이제 피해 계실 거라고. 앞으로 남은 100m, 2차 진입로 구간은 1차 때보다 연약해 작업이 상대적으로 쉽고 광물을 실어 나르는 광차를 이용해 암석을 밖으로 빼낼 예정이어서 구조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형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과 자산 처분 등 구조개혁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서울시청 앞에서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집회도 잇따랐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맞서 촛불 승리 전환 행동 등의 진보 단체는 청계광장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서 집에 있던 남편을 둔기로 습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선거 지원 유세로 집을 떠나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괴한이 처음부터 펠로시 의장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부촌에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3층짜리 자택. 현지 시간 28일 새벽 2시 반쯤 괴한 한 명이 뒷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집에 있던 남편 폴 펠로시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마침 펠로시 의장 집을 정기 순찰하던 경찰이 두 사람을 발견했고 현장에서 괴한을 체포했습니다. The suspect pulled the hammer away from Ms. Pelosi and violently assaulted him with it. Our officers immediately tackled the suspect, disarmed him, took him into custody. 올해 82살인 금융사업가 폴 펠로시는 둔기로 머리와 몸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42살의 데이비드 데파페라는 범인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또 그가 집에 침입한 뒤 낸시는 어디 있냐면서 소리를 질렀고 낸시가 집에 올 때까지 남편을 묶어두려 했다고 말했다면서 펠로시 의장을 겨냥한 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에서 집까지 찾아갔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범인이 외친 말에서 정치적 동기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same chant was used by this guy, was used on January 6th in the attacks on the U.S. Capitol. The chant was, "Where's Nancy? Where's Nancy?" 실제로 범인의 페이스북에서 2020년 대선과 의사당 난입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을 주장하는 글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시간, 펠로시 의장은 중간 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던 덕에 범행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의 자택이 무방비 상태로 뚫렸다는 점에서 충격과 함께 허술한 경호를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20대) 노동자가 소스 혼합기계에 끼어 숨진 SBC 계열의 제빵회사 SPL은 알고 봤더니 정부가 인증한 안전기업이었습니다. 사고 없는 기업이라는 홍보 효과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입찰하면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대신 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매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심사에서 SPL은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3년 연속으로 받았지만 제대로 개선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안전 인증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차주영 노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PL은 2000년 설립 이후 17년간 무제해 사업장이었습니다. 사고는 물론 질병조차 한 건도 없어 2016년 정부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기업으로 인증된 이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2018년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손을 끼인 것을 시작으로 2019년 6건, 2020년 14건, 2021년 7건, 올해는 8월까지 10건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끼임 사고만 14건. 그런데도 안전인증은 7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끼임 사고 가능성은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 2020년 안전보건공단은 혼합기 덮개를 콕 집어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권고했습니다. 덮개를 열지 않고도 내용물을 관찰하고 원료를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점검창을 부착하라고 했습니다. 덮개가 먼저 맞게 설치가 되고 내용물을 관찰하려면 점검창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래도 끼임 사고가 계속되자 2021년과 2022년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적도 개선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기존 사고가 났던 기계를 중심으로 1년 뒤 사후 점검만 했고 결국 지난 15일 다른 혼합기에서 20대 노동자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2명, 3명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틀 심사하면서 전 현장을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샘플링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작년 6월 광주 재개발 붕괴 사고로 9명 사망. 올해 1월 아파트 외벽 붕괴로 또 6명 사망. 현대산업개발도 정부가 인증한 안전기업이었습니다. 2010년 처음 인증받은 뒤 12년간 유지했습니다. 불과 7개월 사이 노동자와 시민까지 15명이 숨진 뒤에야 안전기업 인증은 취소됐습니다. 전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 시기에 맞춰서 인증만 받으면 사실상 인증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이제 무리가 없습니다. 정부의 안전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금까지 1,459개. 이들 안전기업에선 지난 3년 동안만 11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사고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 4곳밖에 없습니다. SPL에 대한 인증 취소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유명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의 제작사 대표가 10수억 원에 달하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좀 더 취재해봤더니 이 회사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에서 수억 원까지 정부에서 받은 돈은 눈먼 돈으로 전락하기 일쑤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콘텐츠진흥원은 국민 세금을 지원금으로 뿌리면서 관리 감독도 사후 환수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EBS에 방영된 인기 애니메이션으로 뮤지컬까지 만들어진 정글에서 살아남기. 지난 2017년 이 콘텐츠의 체험관 공사를 맡았던 업체는 제작사에서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달라는 것. 7억짜리 있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던질 거예요. 그냥 만들어주시면 돼요. 불법이란 생각에 거부했지만 주변에선 비슷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청업체한테 3천을 끌어내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만. 그때 2천만 원 리베이트로 받고 컨디션에 3천 받고 얘한테 1,0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인건비도 조작했습니다. 대학생 알바들한테는 학교에서는 직업체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컨텐츠진흥원에는 인력을 쓴다고 하고 이해가시죠? 그럼 돈을 연로 받아갖고 리베이트로 다 돌려받아요. 지원금을 주는 콘텐츠진흥원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지만 오히려 제작사는 다른 지원금을 더 받았습니다. 결국 한 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통해 3억 6천만 원 횡령 등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계신 분이 이거 한 거 맞냐 해서 맞다고 했죠 뭐. 제가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책임져야 되는 거고. 하지만 지원금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지원금도 마찬가지. 김 여사가 H컬처 테크놀로지 이사였던 지난 2007년 관상 앱을 만들겠다며 1억 원을 받았지만 정작 앱은 상용화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업체가 개발 과정에서 만든 홍보 자료가 표절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에 그대로 활용돼 논란이 됐습니다. 최소한 지급한 1억 이거라도 환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역시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콘텐츠진흥원이 인건비를 편법 사용한 업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지난해엔 약속한 영상 결과물을 받지 못하고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았다며 2차례나 주의를 줬습니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지원 기업들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최근 10년 동안 자체 감사를 실시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의 한 해 지원금은 5천억 원.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채 세금이 누군가의 눈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과 군축 협상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자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서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면서 원자로 등의 주변에 보조시설을 추가 건설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수원이 연장 종료 직전 터진 극장골로 안양을 누르고 K리그1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창단 첫 강등 위기에 몰린 수원과 첫 1부 리그 행을 노리는 안양의 한판 승부. 수원이 먼저 기세를 올렸습니다. 전반 16분 이기재의 코너킥을 안병준이 마무리하며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수원은 추가 득점을 노렸지만 안양 정민기의 선방쇼에 번번이 막혔고 결국 안양이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후반 9분 아코스티의 헤더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후반 23분 수원은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이번에도 안양 정민기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90분간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은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막판 총공세에 나선 수원은 전진우의 헤더가 골대를 맞추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승부차기가 예상되던 연장 종료 직전 극적인 골이 터졌습니다. 수원 오현규가 몸싸움을 이겨내고 기어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극적으로 1부 잔류에 성공한 수원 선수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형들한테 미안하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형들한테. 팬들의 가슴 졸이는 일 없도록 꼭 저희가 더 좋은 축구,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전은 이진현의 멀티골을 앞세워 8년 만에 K리그1 복귀에 성공했고 김천은 한 시즌 만에 다시 2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네, 프로농구 SK 김선영 선수의 화려한 돌파입니다. 알아도 막을 수 없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으셔도 가을빛이 한창인데 날도 온화한 하루였죠. 휴일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광주도 21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썰렁하니까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은 필수겠고요. 이른 시간에는 또다시 안개가 자욱하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시야가 다시 뿌얘져 내일 오전까지 전국 내륙에 가시거리가 200m 아래까지도 좁혀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안개가 걷히면서 맑아지겠고 동해안 지방으로만 한두 차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내륙에 구름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는 동해안 쪽에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도 동해안 지방으로만 비가 조금 오겠고 이들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가끔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전국이 10도 안팎의 분포로 여전히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20도, 대전 20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고 강릉은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달력의 그림이 바뀌는 다음 주에는 후반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갈수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За Россию! За победу! Ура! Не сумніваємось, що переможемо.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